안녕하세요. 저는 50살이 갓 넘은 여성입니다. 요즘 TV에서 돌싱끼리 만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각자의 절절한 사연에 본격적으로 보진 못했지만 오다 가다 보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예전 이야기들이 생각나더군요. 이 정도 이야기하니 알아들으신 분들이 계시겠네요. 저를 흔히들 말하는 과거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 과거에 저는 얽매여 삶을 포기하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모두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았고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지켜준 건 역시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마음을 갚기 위해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 더 분발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시간이 더 지난 어느 때쯤에는 이제 그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알게 될까요?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떤 사연이기에 이러나 싶으시죠?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으시고 잘 살았다고 칭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을 만난 건 20살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가진 친구들 모임에서 서로 첫눈에 반해 정말 불같은 연애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렸고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남자는 저희 지역에서도 나름 잘 산다는 축에 끼는 집안이었는데 남자는 그 부분을 내세우며 내가 희명이 너 책임진다니까. 우리 엄마도 언제든지 며느리 볼 생각 있다고 하셨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남자의 말에 저는 설렜습니다. 20살밖에 되지도 않았던 여자애가 왜 책임진다는 그 말에 설렜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그 남자가 한 말이라 좋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가 숨만 쉬어도 좋았으니까요. 같이 밥 먹을 때도 좋았고 차를 마실 때도 좋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만나 저녁 늦게 헤어지면서도 헤어지기 싫어 아쉬웠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둘이 뭐가 그리 좋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그냥 그 남자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술 마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다 남자는 저를 정말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소개를 시켰습니다. 홀어머니의 외아들이었음에도 저에게 거리낌 없이 대해주시는 어머니도 좋았습니다. 갈 때마다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가끔 용돈도 주시면서 우리 태영이랑 사이좋게 지내. 진짜 이대로 날 잡아도 좋고 아직 너무 어려서 희명이 부모님이 싫어하시려나? 내가 주책이지? 우리 태영이밖에 없으니까 내가 외로웠는데 희명이같이 예쁜이가 놀러오니까 좋아서 그래 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예쁜이라고 부르시곤 하셨죠. 제가 잘 먹는 음식은 많이 하셔서 싸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걸 본 엄마는 어머 감사해라 음식 솜씨도 좋으시네 라며 좋아하셨지만 이러다 우리 막내 일찍 시집가는 거 아니야? 엄마 그거는 싫은데 라며 눈물을 글썽이시곤 하셨습니다. 그런 저와 엄마를 본 큰오빠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벌써 시집이야기야. 정신 차려 이 기집애야. 학교나 잘 다닐 것이지 까불기는 이라며 면박을 주곤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큰오빠는 제가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행동하면 엄청 엄하게 단속을 했던 터라 큰오빠의 그런 모습에 그저 입만 삐죽거릴 뿐이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 과도 큰오빠가 정해줄 정도로 단속이 심했거든요. 무서울 때도 많았고 짜증날 때도 많았지만 나이 차이가 12살이나 났고 오빠는 그때 벌써 결혼을 한 상태였던지라 저에게는 엄청 어른처럼 느껴져 함부로 대들지도 못했습니다. 큰오빠 말고도 오빠가 둘이나 더 있지만 다른 오빠들은 저에게 관심도 크게 있지 않을 뿐더러 무섭게도 안 했기에 그저 큰 오빠만 잘 피해 다니면 될 일이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오빠는 분가해 가끔만 집에 오니까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 남자와 연애하는 일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제가 뭘 하든지 다 좋다고 하셨던지라 제 연애에도 그저 여유있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철이 없었던 거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말이죠. 저희 집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화목했고 오빠들이 셋이나 되다 보니 더 어리광쟁이로 자란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20살이 되었으니 어른이고 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 건방진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 어른들도 그 남자와 저의 만남을 지지해 주시니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는 과감한 연애를 했습니다. 과감한 연애의 결실은 참으로 가혹한 줄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를 끝내고 남자의 어머님이 그동안 고생했다며 밥 먹으러 오라고 하셨다는 말을 전하는 그 남자를 따라 남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시험 공부하느라 서로 바빠 얼굴을 자주 보지 못했던 터라 둘만 있고 싶었지만 어머님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지럼증도 심하고 속도 안 좋아 가면서도 태영아,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나 봐. 유난히 힘들더라. 그래서 그런지 나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어머니한테 얘기 좀 잘해줘. 나 이상하게 보시면 어떻게 해? 라고 미리 말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가서 밥만 먹고 내 방에서 좀 누워 자. 진짜 얼굴이 너무 안 좋다. 엄마가 너 보고 보약 지어주시겠다고 하겠는데? 라며 안심을 시켜주었습니다. 남자의 집안에 들어서자 온 집안에 풍기는 음식 냄새에 어지러움이 더 커지더니 이내 화장실로 달려가 다 토해내게 되었습니다. 코를 붙들고 다 개어내는 저를 본 남자와 어머니는 매우 놀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장에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속도 너무 안 좋고 음식 냄새가 너무 역하게 느껴져 그 집에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죄송한데 제가 되게 체했나 봐요. 음식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어쩌죠? 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라는 말만 남기고 문을 박차고 나와 버렸습니다. 남자는 따라 나오더니 괜찮아? 집에 데려다 줄게. 기다려봐. 택시 잡자. 라며 저를 달랬지만 저는 다시 올라오는 구토를 참지 못하고 골목에 쪼그려 앉아 다시 한번 다 토해냈습니다. 진짜 혼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저를 걱정스러운 얼굴로 보던 남자는 제 등을 치며 괜찮냐는 말만 반복해서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딘가에 가서 몸을 뉘이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남자는 우리 집에 가서 일단 좀 누웠다가 갈래? 체했으면 약도 좀 먹고 라고 하는데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냥 나 택시만 좀 잡아줘. 태영이 너는 그리고 들어가. 어머니 음식 많이 하셨는데 너라도 먹어야지. 난 그냥 얼른 가서 쉬고 싶어. 라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왜 그런지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그때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뱃속에 새 생명의 싹이 텄음을요. 본능적으로 느껴진 건지 약도 먹기 싫었으니까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방으로 들어가 옷도 벗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피곤하고 잠만 쏟아졌거든요. 정신없이 잠을 자는데 굉장히 달콤한 열매를 따서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보랏빛 길쭉한 포도송이 같은 그 열매가 갑자기 반짝반짝거리더니 보석으로 변하는 걸 제가 잔뜩 따서 품에 안는 꿈이었습니다. 꿈이었지만 그 달콤함과 싱싱한 감촉이 생생했고 보석으로 변한 열매가 너무 예뻐서 귀하게 품에 안은 것이 진짜 같았습니다. 일어나 그 느낌이 사라지는 게 아쉬워 눈물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을 정도로 좋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난 저를 본 엄마는 어제 많이 아팠어? 태영이 전화해서 걱정하더라. 놀란 것 같던데? 라고 하시는데 그제야 그 남자에게 연락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바로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학교 앞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선명히 나타나는 두 줄에 화장실에서 차마 나오지를 못하고 정신을 놓고 있었습니다. 원래도 불규칙했던 월 행사에 그다지 신경 쓰지 못했는데 그만 임신이 되었던 거죠. 수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공중전화로 달려가 남자에게 삐삐를 쳤습니다. 약속 시간과 장소를 일방적으로 전하고 무조건 나오라고 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기에 남자는 놀랐는지 저보다 먼저 약속 장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쓱 임신 테스트기를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건데? 라며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대답도 못하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어버렸습니다. 남자와 만나고 나니 더 느껴졌거든요. 부모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저희는 어리고 무지했습니다. 그걸 깊이 깨닫는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절망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울기만 하는 저를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보던 남자는 걱정 마 희명아. 내가 너 책임진다고 했잖아. 일단 우리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리자. 그럼 방법을 찾아주실 거야. 라는 남자의 말을 따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딱히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대로 남자와 손을 잡고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그렇게 토를 하고 가버린 저를 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우는 저와 더듬더듬
임신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남자를 번갈아 보시던 어머니는 한숨만 크게 쉬실 뿐이셨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계시던 어머니는 일단 내일 병원부터 가자. 내일 나랑 병원부터 가. 응? 이라고 하시더니 어제 그러고 가서 전복죽 좀 쑤었어. 좀 먹어. 일단 먹어야 할 것 아니야. 라며 따뜻한 죽을 내미셨습니다. 훌쩍거리며 울던 저는 어머니가 내미시는 죽을 겨우 몇 숟가락 먹고 또 울었습니다. 앞으로가 두려웠거든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하나도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런 제 손을 꼭 잡고 어머니도 같이 우셨습니다. 어머니도 막막하셨겠죠. 다음날 어머니를 만나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검진을 기다리는 동안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렸지만 쿵쾅거리면서 뛰는 심장을 부여잡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순서가 되어 검진을 받으러 들어가면서도 제발 테스트기가 잘못된 것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보다도 더 쿵쾅거리는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같이 오신 분이 어머니세요? 임신입니다. 주수로 15주 정도 되었네요. 축하드려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머릿속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이의 심장 소리가 너무 또렷이 제게 박히더라고요. 그런 제 손을 잡으신 어머니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신 채로 화면에서 눈을 못 떼시더라고요. 임산부 수첩을 받고 초음파 사진을 받아 병원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가 넘어질 것 같았는지 어머니가 얼른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를 의지한 채 남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는 저와 어머니를 보자 달려와 뭐래? 병원에서 뭐래? 라며 묻는데 그런 남자를 보자니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자리에 서서 울면서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죠. 남자는 어디가 아기인 거야? 라며 한참을 보더니 희명아, 어쨌든 우리 사랑의 결실이잖아. 조금 빨리 찾아오긴 했지만 우리 이 아이 낳아서 키우자. 결혼도 하고 엄마랑 이야기했는데 너가 휴학하고 아기 낳고 몸조리하면 엄마가 아이 키워주신대. 우리는 원래대로 학교 다니고 라며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엉엉 울어 머리가 울려 아프면서도 남자가 하는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에 마음이 놓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본 어머니는 그래, 내가 할머니니까 해야지. 어쩌겠니? 일단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한번 뵙자고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큰오빠가 집에 와 있더라고요. 대뜸 저를 보더니 너 일찍 안 다닐래? 언제까지 그렇게 철이 없을래?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라고 인상을 쓰더라고요. 그런 오빠가 무서워 방으로 도망가면서 내가 애인가? 오빠는 괜히 라며 말대꾸를 하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남자와 어머니에게는 집에 말하기로 약속하고 왔는데 큰오빠 때문에 도저히 그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눈치만 보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점점 살이 찌고 배가 나오는데 그걸 감추고 학교 생활을 하자니 힘들긴 했지만 아이가 있다는 생각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일까 생각하면 웃음이 났습니다. 남자는 그런 채 마음을 헤아리기라도 하는 듯이 저를 위해 배려하느라 바빴습니다.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저를 좀 답답해하긴 했지만 기다릴 수 있다며 말해주곤 했죠. 병원에서는 24주가 넘자 이리저리 검사할 게 많다며 다음 검진 때도 아빠랑 꼭 같이 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검진을 받고 나오며 이제는 정말 부모님께 말해야 한다고 다짐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부러 묶어놓았던 복대도 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TV를 보시던 엄마와 아빠는 저를 보시더니 눈이 동그래지시더니 너 배가 왜? 라며 물으시더라고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울면서 서 있는 저를 거실에 앉히시더니 너 설마? 라며 채근하셨습니다. 산모 수첩을 꺼내는 저를 보신 엄마는 이놈의 계집애가 정말? 이라며 제 어깨를 마구 때리셨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 안고 울기만 했죠. 아빠는 한참을 망연자실해 계시더니 그놈한테 연락해서 오라고 해.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 보자. 라고 하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엄마는 태영이 집에서도 아니? 도대체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말을 안 했어? 너 이러고 학교를 다닌 거야? 라며 물으시기에 이번 학기 끝내고 휴학할 거야. 아이 낳으면 어머니가 키워주신댔어. 라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고 퍽도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애를 낳아 이 등신아 라며 가슴을 치시더라고요.
엄마의 그런 반응을 예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서운했습니다. 왜 남자의 어머니처럼 우리 둘 사이의 결실인 이 아이를 받아들여주지 않는지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어떻게든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배를 감싸 안고 엄마로부터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빠들은 다행인지 늦게 들어와 그 난리를 보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집은 밤이 늦어져서야 잠잠해졌습니다. 일단 집에 말씀은 드렸지만 이제 남자가 집으로 찾아오고 부모님들을 만나게 하는 순서가 남았었습니다. 이렇게 시집을 가게 되는 게 부모님께 죄송했지만 사랑의 책임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남자 방에 전화가 따로 놓여 있어 그 시간에는 전화를 받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부모님께 인사를 시켜야 했으므로 마음이 급해 어머님이 계시는 거실 전화로도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었지만 통화가 안 되니 제 마음만 타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일단 학교에 가서 휴학계를 내기로 한 날이라 학교를 향했습니다. 휴학계를 내고 학교 공중전화에서 남자에게 다시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연락해봤지만 통화가 안 됐습니다. 남자의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남자의 집 앞에 내려 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쯤 되니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의 집 앞에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남자가 피곤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왔어? 엄마 여행 가셔서 안 계시는데 라며 웃더군요. 그래서 어디 갔다가 와? 연락이 안 돼서 놀랐잖아 라며 인상을 썼더니 친구들하고 술 좀 마셨어. 요즘 일이 많았잖아. 스트레스 좀 풀려고 라며 답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섭섭했습니다. 우리 집은 난리가 났고 우리 부모님은 잠도 못 주무시고 나는 휴학계를 내고 왔는데 책임지겠다던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여행을 가다니요. 집에 이야기했어. 아빠가 와서 이야기하라셔. 그러고 나서 부모님 만나는 자리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나 오늘 휴학계도 내고 왔어. 라며 더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근데 왜 인상을 쓰고 이야기하냐? 너 임신한 게 내 책임만 있냐? 내가 너를 억지로 그런 것도 아니고 책임진다고 했잖아.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 나이에 애 아빠가 되게 생겼는데 나라고 뭐 룰루랄라 좋겠어? 일단 집에 가서 기다려. 내가 연락할게. 엄마 여행 끝내고 오시면 갈 테니까 기다려. 라며 화를 내더니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남자를 따라 들어갈까 싶었지만 남자는 벨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더 깜깜하게 느껴졌습니다. 남자의 태도가 그동안과 너무나 달라졌기에 불안하고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남자는 연락이 힘들었습니다. 겨우 통화가 되어 검진받으러 병원 앞으로 오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내가 요즘 큰일 앞두고 정신이 없네.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은근 귀띔을 하려면 이리저리 만날 사람도 많고 부모님 뵙는 거는 일단 내가 다시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 응? 이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기 일쑤였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오고 남자는 나타나지 않자 저희 집에서는 더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는 도대체 그놈이랑 연락은 되는 거니? 왜 안 와? 아니면 내가 그 집으로 갈까? 너희 오빠들도 다 알게 생겼어. 어쩔 거야? 너희 둘째 오빠는 여자 데리고 온다는데 너 배는 점점 더 불러오는데 그놈은 언제 나타나니? 응? 이라며 채근을 하셨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배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만큼 나와 큰오빠가 올 때면 방에 숨어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밖에 외출도 겨우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20살의 어린 딸이 결혼도 안 하고 임신을 했다는 걸 누가 알기라도 할까봐 부모님은 전전긍긍 하셨으니까요. 저도 창피해 친구들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남자와는 점점 더 통화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니와도 겨우 통화가 되면 어머니는 미안하다. 에휴, 나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희명아. 미안해. 라며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무슨 말을 하려다가 멈칫거리더니 옆에서 남자가 뭐야, 끊어. 라면서 강제로 전화를 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 알겠더라고요. 저는 남자에게 버림받은 것이었습니다. 달콤한 말로 저를 꿰어내고 이렇게 임신까지 하게 만들어 놓고 저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다 책임지고 아이를 키우게 해주겠다던 그 사람의 엄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
그냥 앉아서 그 남자의 연락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와 그의 어머니를 만나야 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남자의 집으로 가 벨을 눌렀습니다. 진짜 몇십 번을 눌렀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의 어머니가 나오더니 희명아, 너가 답답한 거 내가 왜 모르겠니? 그런데 사람 인연은 억지로 잊지 못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가서 아이 낳고 아이는 입양을 보내든지 해라. 너도 너 인생이 있는데 미련하게 아이 키운다고 고생하지 말고 아니면 내가 알아봐 줄까? 너희 부모님께는 죄송한데 너희 부모님도 너가 저지른 일에 약간 책임지셔야지. 우리 그렇게 마무리하자. 태영이가 도저히 안 되겠나 봐. 그걸 내가 억지로 잡아 끈다고 될 일도 아니고 라면서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붙들고 어머니, 태영이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어머니 제 배 좀 보세요. 아들이래요. 어머니도 아들 원하셨잖아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제 와서 애를 어떻게 해요?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라며 빌었습니다. 그래도 돌아보지 않는 어머니 다리를 붙들고 무릎까지 꿇고 빌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 돈이면 아이 낳고도 새 출발할 때 힘들지 않을 거야. 그리고 희명아, 너도 네 인생 생각해. 미련하게 굴지 말고 라더니 제 손을 뿌리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돈봉투를 끌어안고 그 집 앞에서 엉엉 울었지만 남자는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남자의 방 창문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보았지만 창문도 열어보지 않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났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준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오빠들까지 알게 되어 일이 커지면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산부인과와 가장 가까운 곳의 여관에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거기서 지냈습니다. 출산 예정일까지 2달 정도 남았으니 그렇게 지내다 남자에게 다시 연락해 아이를 보여주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혼란스러워 그럴 수 있지만 막상 태어난 아이를 보면 다시 전처럼 다정한 사람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집은 난리가 났겠죠. 배가 부른 딸이 갑자기 사라졌으니 부모님은 엄청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어쩌면 잘 사라졌다고 하셨을 수도 있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 제 처지가 너무 비참해 그 작은 여관방에서 울었습니다. 그럴 때면 뱃속의 아이는 저를 위로라도 하듯이 발로 차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었습니다. 아마 그 움직임이 없었다면 저는 그때 나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 저는 비참하고 초라했지만 버틸 수 있었죠. 미안한 마음에 아이에게 아이야, 아빠가 우리 아가 얼굴만 보면 마음이 달라지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힘내자. 알았지? 라며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도 꼼지럭하며 움직이는 아이의 느낌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던 아침에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 가고 싶은 줄 알고 화장실에 가봤지만 확연히 다른 통증이더라고요.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아픈 간격을 재보았더니 3분 정도 간격으로 진통이 오더라고요. 병원에 연락을 하고 싸놓았던 가방을 챙겨 여관 주인에게 택시 좀 잡아달라 부탁을 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겨우 1층에 도착해 택시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무언가 주르륵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진통이 오더라고요. 택시가 도착했고 겨우 정신을 붙들고 병원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아기 엄마 조금만 참아요. 내가 얼른 가볼게. 라며 위로해주시는 기사님을 만나 병원에는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세차비까지 드리겠다는 저의 말에 건강히 아이 낳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라며 저를 부축해 병원 입구까지 데려다 주시는 기사님의 다정한 말에 저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낯선 사람들도 아이를 위해 애써주시는데 애 아빠라는 사람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싶어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서 저는 응급으로 분만실에 들어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남자와 남자의 어머니한테 병원에서 여러 차례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다른 보호자 연락처를 달라는 간호사님의 말에 저는 엉엉 울면서 진통을 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큰오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냥 부모님께 연락하면 쓰러지실 것 같아 막연히 큰오빠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빠는 저를 크게 혼내긴 해도 쓰러지진 않을 테니까요. 병원에서 연락이 닿았는지 오빠분 오신대요. 산모님 조금만 힘내세요. 라며 제 손을 잡아주시는 의사 선생님의 손길에 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생과 사를 넘나드는 기분으로 진통을 했습니다. 너무 괴로웠지만 아이의 머리가 보인다는 그 말에 저는 기뻤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병원에서 연락을 했으니 늦게라도 남자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타나 그동안 미안했으니 아이와 함께 집으로 가자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단숨에 알았다고 하지 말고 조금은 잰 후에 허락하겠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일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정지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아프더니 응애 하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품에 안겨오는 아이를 보니 고통이 하나도 괴롭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젖을 물려보라며 간호사가 젖을 물리자 제대로 빨지도 못하면서 쪽쪽거리는 아이의 그 입이 너무 예뻤습니다. 벌겋고 쪼글쪼글한데도 아이는 남자와 매우 닮았었습니다. 이제 남자만 나타나면 될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신생아실로 가고 저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엉망진창이었는데도 제가 더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혹시나 그 사람인가 싶어 보았지만 큰오빠와 새언니였습니다. 잔뜩 인상을 쓰고 있는 오빠를 보자니 기가 죽어 놀라고 있는데 새언니가 아가씨 고생했어요. 아이가 너무 예뻐요. 신생아실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라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오빠가 그놈은 연락 안 돼? 라고 묻는데 저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새언니가 아우 당신은 지금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아가씨 울지 마요. 눈 나빠져요. 몸조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라며 저를 달랬습니다. 퇴원을 하는데도 남자와 그의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큰오빠 내외는 저를 데리고 본인들 집으로 가더군요. 새언니는 아이들은 저희 친정으로 보냈어요. 아이들 한 달은 거기서 지낼 거예요. 라면서 저를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빠네 집에서 몸조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저는 남자의 방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걸었죠. 한참이 울리고 전화를 받은 남자의 목소리에 나야 라고 했더니 남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나 아기 낳았어. 아들이야. 언제 보러 올래? 라고 물었더니 내가? 우리 엄마랑 이야기 다 된 거 아니었어? 아이 보육원이나 입양기관에 갈 때나 연락해. 그땐 나도 같이 가줄게. 그런데 뭐 아이를 키우자거나 이런 거면 연락하지 마. 너 돈도 받았다며. 돈 더 줘? 라고 말하는 남자에게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이가 자고 있어 소리도 못 지르겠고요. 황당함과 서러움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가 훌쩍이자 남자는 야 그만 울어. 생각해보고 입양 보낼 거면 엄마한테 연락해. 너도 이제 그만 정신 차려.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이만 태어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와 저는 그대로 버림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남자의 말처럼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그것만은 절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이를 안고 울고 있는데 새언니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아가씨 밥 먹어요 얼른 이라며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겨우 끌려나가 밥을 먹는데 도저히 넘어가지 않더군요. 그래서 깨작거리자 아가씨 이러면 어떻게 아이를 지키겠어요. 얼른 더 먹어요. 그래야 아이도 아가씨도 살아요. 얼른 이라며 아이를 안고 눈물을 훔치며 제게 밥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오빠는 새언니와 저를 거실에 앉히더니 김영아 잘 들어. 너희 새언니랑 부모님이랑 이야기해봤는데 아이 놓고 너는 집으로 가. 가서 복학도 하고 너 할 일 해.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싫어. 오빠 싫어요. 라며 울었습니다. 우리도 아이들 더 이상 처갓집에 맡길 수 없어. 데리고 와야 해. 애들 보기 전에 너는 가. 애는 우리가 호적에 올리고 우리 자식으로 키울 거야. 너도 봐서 알겠지만 너희 새언니 낳지 않았다고 차별하고 그러지 않을 거야. 너 이제 막 21살인데 어떻게 애를 키우고 살래? 오빠한테 맡기고 너는 너 인생 살아. 아이 본다고 자주 오지도 말고 지금 우리 애들 보듯이 그러고 살아. 너 집으로 가면 어학연수 3개월 다녀오고 돌아와서 복학해. 라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새언니는 아무 말도 없이 저의 손을 잡고 챙긴 가방을 쥐어주었습니다. 안 가겠다고 버텨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안 저는 그저 묵묵히
오빠 집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고 우셨습니다. 아이는 한 달 뒤쯤 조카들과 왔습니다. 민호라는 이름이 생겼더군요. 큰 조카는 고모, 민호가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대요. 엄마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우리가 외할머니네 가 있는 동안 태어났대요. 대단하죠? 되게 예뻐요. 라며 동생 자랑을 했습니다. 아이를 안아보고 싶었지만 옆에서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놔주지 않아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큰 오빠네 막내 아들로 자랐습니다. 오빠는 전보다 집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간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했고요. 가끔 오빠가 데리고 온 아이를 보면 티 없이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의 어머니에게 받은 돈을 집으로 오기 전에 새언니에게 모두 드렸습니다. 하지만 새언니는 아가씨, 자식 키우는 사람이 남의 돈을 왜 받아요? 이걸로 아가씨 어학연수나 다녀와요. 내 자식은 내가 키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오빠와 언니가 누구보다 아이를 잘 기를 거라는 걸요. 하지만 또 저는 저대로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조카들 선물까지 함께 보내고는 했습니다. 조카들은 고모 최고라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어학연수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조카들과 아이에게 이것저것 사서 보내는데 돈을 썼습니다. 보내면서도 혹시나 언니가 마음 상할까봐 조카들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사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복학을 했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점으로 졸업을 했고 괜찮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엄마는 간간히 선짜리 이야기를 하셨지만 엄마 그거 사기야 라는 제 말에 아무 소리 못하시고 포기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며 살기로 결심했던 터라 엄마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실 때마다 단호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컸습니다. 웃을 때 남자의 얼굴이 보여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엄마 껌딱지인 아이는 제게 잘 오지도 않고 새언니만 따라다녔습니다. 조카들이 고모, 민호가 엄마를 다 가져가서 우리는 엄마랑 잘 앉지도 못해요 라며 푸념을 할 정도로 아이는 오빠와 새언니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안심이 되고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 좋았지만 그래서 더 쓸쓸하고 시렸습니다. 한 번이라도 아이에게 엄마 소리를 듣고 싶었고 한 번이라도 제 품에 꼭 안고 잠이 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아이임에도 모두의 눈치를 보느라 안아주지도 이름을 잘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아이에게는 그저 선물 잘 사주고 용돈 잘 주는 고모일 뿐이었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며 그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런 저의 사정을 모르니 수녀가 될 거냐, 눈이 높냐, 골드미스다 라며 그저 일밖에 모르는 여자로 여겼습니다. 30대 후반이 되어서는 그런 시선들이 더 심해졌죠.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저는 아이 학원비라도 보태고 싶어 오빠에게 말을 꺼냈다가 내 새끼 내 형편대로 키운다. 너는 그저 좋은 고모 노릇이나 해. 오지랖 부리지 말고 라며 혼만났습니다. 둘째 오빠와 셋째 오빠네 조카들에게도 다 해준다고 했는데도 큰오빠는 그럼 걔들이나 해줘. 우리 애들은 내가 알아서 해 라며 딱 잘라 말하는데 너무 섭섭했습니다. 아이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 야박하게 구니까요. 오빠에게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속상한 마음에 집 앞에 있는 작은 호프집에 가 안주도 없이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돌아보니 일 때문에 만난 협력사 과장님이었습니다. 아, 희명 팀장님, 집이 이 근처세요? 이렇게 뵈니까 또 반갑네요. 라는데 대충 인사를 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려는데 혼자 드시게요? 저도 혼자 왔는데 같이 드실래요? 라며 말을 더 이어가더군요. 그래서 혼자 좀 생각할 게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불편하시면 제가 자리를 피해드릴까요? 라고 말을 하자 그쪽에서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라더니 계산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저 마시던 소주를 마시고 계산을 하려는데 아까 인사하신 손님이 계산 다 하셨어요. 라고 하기에 놀라 따라 나와보니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일하면서 만나게 돼 술값 이야기를 했더니 아유, 저희 잘 봐달라고 로비한 겁니다. 라며 웃고 마시더라고요. 근데 그 서글서글함이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사별하신 분이라 너무 안타깝다는 다른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라 그런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술값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소주 한잔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일 이야기만 나누었는데 점점 속의 이야기도 나누게 되더군요. 과장님은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면 인기척이 없는 게 이상해요. 그 사람이 참 부지런해서 아침 준비를 열심히 해줬었거든요. 저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지낸 게 1년도 채 되지 않는데도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나와서 술을 마셔요. 집에 있는 게 너무 허전해서요. 라며 쓸쓸히 웃었는데 그 모습이 참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제 이야기만 듣던 과장님은 그래도 팀장님은 아이도 있고 잘하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부럽네요. 저는 아이 얼굴도 못 봤어요. 심장 소리만 겨우 들었거든요. 라더니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팀장님, 우리 서로 비밀 하나씩 안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약속해요. 라면서 새끼손가락을 내밀더라고요. 얼결에 그 손가락에 제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장님과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사귀자고 하진 않았지만 보통의 연인들의 데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배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하고 제 입장을 잘 헤아려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제 생각과 같았는지 나 이사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 짐은 버리지를 못할 것 같아요. 잘 싸서 보관만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묻는데 네, 저는 아이가 지척에 있는데 짐 정도는 싸서 들 수도 있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서 같이 사는 거는요? 라고 묻기에 네, 그래요 그럼 이라고 답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과장님과 결혼을 약속한 저는 부모님께 좋은 소식을 전할 생각에 다소 들떠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큰오빠가 혼자 집에 와 있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오빠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으니 엄마가 태영이가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죽어? 엄마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오빠! 라고 묻자 오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가 갑자기 사라지고 태영이한테 연락이 왔어. 어머니랑 내가 나갔지. 그 집 엄마랑 둘이 무릎 꿇고 빌더라. 제발 아이만 지켜달라고. 뭐든지 다 할 테니 아이만 지켜달라고. 무슨 소리냐고. 희명이 인생 다 망쳐놓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 녀석 멱살을 잡았다. 그런데 나풀거린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가뿐하게 들리더라. 이상해서 보니 사람이 병색이 완연해. 아프냐고 물어보니 암이래.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너 새 출발하게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면서 사정사정을 하더라. 지금은 자신들이 준 돈으로 어디서 지낼 것 같은데 아이 낳으려면 연락 올 테니까 제발 부탁한다면서 말이야. 안 그러면 보육원에 줬다고 하고 자신들한테 아이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태영이가 희명이 애 없으면 못 살 거라고 제발 아이는 보고 살 수 있게 해달라면서 사정을 하더라. 그래서 약속을 했다. 태영이는 그렇게 십몇 년을 투병을 했어. 그러다 아까 저녁에 그만 떠났다고 연락이 왔어. 라며 담담히 말하더군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믿지 못하자 민호한테는 할머니 친구 만나러 가자고 하고 태영이 엄마는 가끔 보여줬어. 민호가 워낙 착해서 부침성 있게 잘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던지. 앞으로도 그렇게 보여주기로 했다. 애가 다 알면 얼마나 혼란스럽겠니? 너도 지금처럼 그냥 지내. 그래도 장례식에는 다녀오라고 이야기한 거야. 민호는 지네 형들이랑 너희 오빠가 내일 데리고 다녀올 거래. 아빠 친구다 하면서 너는 오늘 밤에라도 좀 다녀와. 라며 엄마가 말씀을 하시는데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말한 장례식장으로 향하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해 진태형이라는 이름이 적힌 편말을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그 사람 영정사진을 보고 어머니를 보면서 안기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혼자 아파하며 저에게는 나쁜 사람을 자초하다가 이렇게 떠난 게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제일 아픈 줄 알았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면서 살았는데 그 사람은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떻게 해주자던 그 사람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놀이동산도 자주 가주고 싶다고 했었고 텐트 가지고 무작정 여행도 가고 싶다고 했었고 아이가 맞고 오면 다 무찔러 주겠다고 말하며 천진하게 웃던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올라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늙고 수척해지셔서 처음엔 몰라볼 정도였습니다. 마르고 거칠어진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면서 희명아, 태영이가 많이 미안해했어. 너한테 너무 못되게 이야기해서 미안하다고. 나도 미안하다. 진심이 아니었어도 많이 아프게 해서 미안해. 라며 우셨습니다. 벌써 십수년이 지나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는데도 마치 어제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일이 거짓이라는 걸 이제야 알아서 속상했습니다.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죠. 그렇게 장례식장을 3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오빠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하고는 갔습니다. 민호는 그런 자리가 어색하고 이상했는지 두리번거리다 갔습니다. 아이가 가고 나서 어머님은 아이가 참 착하게 잘 자랐더라. 희명이 가족분들이 너무 고생하셨지.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미안해. 라며 그 사람이 저에게 모질게 하던 그 첫 번째 날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때 있잖아. 너가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온 날, 그 전날 저녁에 우리가 응급실에 갔다 왔어. 태영이가 쓰러졌거든. 아무래도 암인 것 같다며 검사하고 가라고 해서 검사를 하고 집으로 오는데 너가 보이더라. 문을 두드리는 널 보더니 태영이가 후다닥 나를 골목에 숨기더니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 그러더니 가서 너한테 막 뭐라고 해. 그러더니 너가 울면서 집으로 가는데 나를 다시 데리러 나와서는 태영이가 막 울면서 엄마, 희명이 너무 불쌍해. 어떻게 해?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엄마, 행여나 희명이 붙을 생각하지 마. 나 진짜 암이면 그냥 보내주자 라는데 그 말이 맞지 뭐니.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가 나쁜 사람들 되자고 그런 거야. 우리 원망 많이 했지? 혼자 애 낳느라 고생했다. 라고 하고는 우시더라고요. 아마도 그 사람이면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을 원망했던 만큼 미안한 마음에 저도 흑흑거리며 울었습니다. 20살의 제 상처는 그렇게 그 사람과 함께 눈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과장님께 다 말을 했더니 나쁜 사람이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마음 아픈 일이지만 팀장님이 좋은 사람과 인연이었다고 생각하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호도 착한가 봐요. 라며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더니 과장님은 제게 청혼을 했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에 같이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같이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돕기도 했고요. 어머님은 모든 재산을 민호와 제 앞으로 남기셨습니다. 아이가 아직 학생일 때라 그 돈은 당분간 건드리지 말자고 오빠가 그러셔서 그러기로 했죠. 그러다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이 그러더군요. 저기 여보, 이제라도 민호를 데려오는 건 어때요? 라고요. 무슨 소리인가 싶어 선뜻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형님께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상속받은 돈은 다 드리고 아이는 이제라도 우리가 데리고 와서 부모 노릇 해봐요. 아이에게 친아버지 이야기도 해주고 우리 그렇게라도 엄마 아빠 소리 들어봅시다. 물론 민호 생각이 제일 중요한데 당신 엄마 소리 듣고 싶잖아 라고 하더군요. 너무 고마워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죠. 그러더니 남편은 오빠와 며칠 동안 이야기를 한참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아이에게 모두 털어놓던 날 아이는 안 그래도 혈액형이 저만 AB형인 게 이상했어요. 저는 입양아인가 했죠. 모두들 너무 잘 대해주셔서 좋은 분들께 입양이 된 건가 했어요. 라며 놀라면서도 잘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으로 와 지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빠네 부부에게는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좀 서운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오빠 부부가 아이를 잘 길러주신 거니까요. 아이에게도 상속받은 재산을 이야기하고 양도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흔쾌히 좋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엄마 아빠 물려준다고 아껴 쓰지 말고 팍팍 써요. 나중에 형들이랑 사이좋게 나눠주고 라며 웃더라고요. 오빠네는 그 돈을 왜 우리가 받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민호가 뭐라고 설득했는지 이내 받아주셨습니다. 민호가 처음으로 저에게 고모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부른 날 화장실로 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민호가 어느덧 30살이 넘어 얼마 전 결혼하고 싶다며 아가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빠네에도 인사를 간다며 다녀왔더라고요. 남편은 아이가 진짜 너무 착하다며 저런 아이 아버지라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고마운 아이이죠. 그 사람에게 저런 아이를 남겨주어 감사하다고 하곤 합니다.
가끔 어머니와 나란히 모셔놓은 납골당에 다녀오거든요. 제가 남편의 전처 제사를 지내주니 본인도 그렇게 하자고 하지만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납골당에 다녀오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참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싶으시죠? 그래도 저는 남편 말처럼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고 받았고요. 이제는 제가 그 사랑을 어떻게 돌려줘야 할지 궁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맞이하는 며느리에게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기겠죠. 아직 갈 길이 먼 철없는 여자의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택까지 된다면 더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